네,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알아보는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구독자님이 어제 그 보내주신 댓글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요건 좀, 일종의 제가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님, 수백 이라는 님인데요. 얼마 전에 그 미국 출국 시에 비행기 탑승 전에 아이스 요원에 의해서 질문을 받았던 내용,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또 생생한 내용, 요걸 이제 댓글로 상당히 상세하게 이제 일종의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좀 같이 쉐어할까 그런 생각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한국을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안 갔다 왔어요. 좀 돼서 그래서 현장 상황을 뭐 기사로만 접했지 정말로 생생하게 접해보지는 못했는데 이 수백 님의 그 제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함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내용이 좀 길어서 별도로 여기다 좀 프린트를 해서 좀 들고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7월 25일 토요일 날 아틀란타 국제공항에서 델타 여객기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라고 이제 이 댓글은 시작됩니다. 비행기 들어가는 통로에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승객들을 랜덤리 붙잡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뭐 이 사람 저 사람 무작위로 질문을 했다는 거죠.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 왜 가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물어본 게 근데 비행기 탑승 전에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탑승 직전에 현금 얼마 가지고 가느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도 들어가는데 갑자기 현금 얼마 가지고 가냐라고 물어봐서 순간 당황을 했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얼마 가져갔다고 이제 답변했다는 얘기는 없으세요? 네, 그건 이제 프라이버시니까. 네. 제 앞에 미국인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저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엊그제 일본, 한국, 홍콩 등등을 거쳐서 이제 엊그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버지니아 둘루스 공항 입국 심사에서 저보고 왜 자꾸 나가냐, 왜 자꾸 한국 나가냐를 물어봤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열고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계시는 엄마가 나이 더 드시기 전에 가까운 데로 좀 쉬러 같이 다니자라고 해서 한 열흘 정도 여행 스케줄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을 왔다 갔다 한 적은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입국 심사관이 여행 어디 갔다 왔느냐, 뭐 얼마나 갔다 왔느냐, 음식은 뭐 갖고 왔느냐, 뭐 요런 거만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왜 자꾸 한국을 가느냐, 그리고 한국 외 뭐 홍콩 이런데 일본, 홍콩 왜 외국을 자꾸 이렇게 가느냐라고 너무 꼬치꼬치 물어봐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근래 정말 심사도 좀 타이트해지고 공항 안에 그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라고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 버지니아 공항에 입국하고도 돌아다니는 경찰 같은 그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러니까 갔다가 오실 때, 갈 때도 물론 유니폼 입은 사람한테 질문을 받았지만 들어오고 와서 보니까 버지니아 공항에서도 이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확실히 많았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정말 특별한 일 없으면 공항 이용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요. 점점점 하고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생생한 상황을 제보해 주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댓글 수준을 넘어서 거의 뭐 제보 수준이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생생한 댓글을 제보해 주신 그 수백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모든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댓글 내용을 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구독자님, 수백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어때요? 계신 곳은 이쪽 LA 쪽은 지난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그러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지난달은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달 미국 본토 48개 주의 평균 기온이 7월 기준으로 보면 이 관측 이래,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립해양대개청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와이하고 이제 알래스카를 빼고 48개 주의 지난달 평균 기온을 보니까 화씨로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76.89도로 집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평균치를 말씀드리니까 이게 높은 건지 아닌지 이제 좀 와닿지가 않으시죠? 네. 189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95년이 아닙니다. 189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름 시즌, 우리가 여름 시즌이다 하면 6월, 7월, 8월을 보통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6, 7, 8을 통합해 보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은 올해는 아니고요. 1936년 그리고 2021년 이때가 이제 가장 뜨거운 여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7월 한 달만 딱 떼서 놓고 본다면 지난달이 130여 년 이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로 기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더운 게 아니에요. 전부 미국 48개 주가 전반적으로 다 지난달에 그렇게 더웠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 같은 폭염이 화석 연료 사용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찬반 논란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화석 연료 뭐 이런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사기다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스타일이시고 또 일각에서는 뭐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화석 연료 사용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제 덧붙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애리조나 대학의 기후 과학자인 캐서린 제이콥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 그리고 이제 산불 등의 이 같은 기후 변화의 신호 이 패턴과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그동안 예측을 했던 패턴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일 대학의 기상학자 제프 마스터스 교수도 우리가 이 더스트 보울 시절의 기록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다라면서 우리가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스트 보울이라는 말 했죠. 더스트 먼지, 보울은 이제 그릇.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 먼지 폭풍이 불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먼지가. 그러니까 먼지가 가득 되어 있는 그 보울 안에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 그 더스트 보울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난 1936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 여름 시즌 6, 7, 8월을 놓고 본다면 가장 더웠던 게 1936년하고 2021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1936년 그때 미국 내 최악의 가뭄, 최악의 폭염 등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중부 지역에 굉장히 심한 흙먼지 폭풍이 한 달간 매일 이어졌던 때가 있었답니다. 1936년 때. 그래서 한 달 내내 먼지 폭풍이 일어서 그때를 이 더스트 보울이라고 신조어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1936년 하면 대공황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데 그런 이중구를 겪은 거죠. 그때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극심한 가뭄과 가뭄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흙먼지가 심하게 날리잖아요. 그런데 바람도 세, 가뭄도 심해. 그러니까 흙먼지가 뭐 2중, 3중으로 날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래바람 나중에는. 그리고 기록적인 폭염, 막 타들어가는 폭염. 이게 2중, 3중으로 겹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모래먼지를 흡입한 그 중부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수가 이 호흡기 질환을 호소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더스트 보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더스트 보울로 인해서 이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 호흡기 질환을 뭐라 그랬냐면 더스트 뉴모니아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더스트 뉴모니아, 즉 더스트 폐렴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먼지 때문에 생긴 폐렴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때 신조어가 만들어졌었죠. 그로 인해서 중부 지역 이쪽 지역에서 그 더스트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만 집계를 해도 한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때 대부분이 시니어들 고령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연령층은 이제 시니어 고령층이었고요.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오클라호마주, 그리고 텍사스주, 캔자스주, 그리고 아칸소주 등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래 폭풍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농사를 칠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땅이 완전히 황폐화, 메말라 버렸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자 농민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나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이제 마지막 종착점은 서부 캘리포니아 주였는데 그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물론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를 이동할 때
황금을 찾아서 이동한 뭐 그 동쪽 뉴욕에서부터 황금을 찾아서 이동한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이 더스트 보울로 인해서 1936년 그때는 이제 중부 지역에서 캘리포니아로 엄청나게 많이 왔답니다. 수십만 명이. 그때의 그것은 꼭 무슨 뭐 금을 찾아서가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이 너무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이주했는데 그때 그 처참한 그들의 이동 경로 그리고 그들의 그 처참한 삶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 네. 그 분노의 포도 스토리의 그 골간이 된 그 골자가 된 그 내용이 바로 이 더스트 볼에 의한 그들의 이동 이게 이제 분노의 포도 소설의 주요 내용이 나중에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심각했었죠. 자, 일부 기상학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름이 우리 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내년은 더 덥고 후년에는 더 덥고 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벌써부터 이제 내년 여름이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거 환경적인 문제가 이런 기후에 영향을 미치니 안 미치니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앨 고어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믿는 분이죠. 그래서 불편한 진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고위급 인사 중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자꾸 이렇게 더워지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 규명하려는 노력,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 정도는 정부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더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더운 건 그래도 우리가 좀 참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진 때문에 피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이틀 전에는 콜롬비아에서 강진이 있었죠. 콜롬비아 서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무려 7.4. 이 강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지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중간 집계입니다. 절대 최종 집계가 아니에요. 뭐 하루 전만 해도 뭐 사망자가 70몇 명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중간 집계였는데 지금 중간 집계는 뭐냐면 사망자가 224명으로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사망자뿐만이 아니라 실종자는 무려 4,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콜롬비아 당국은 지금까지 확인된 지진 사망자가 224명, 그리고 부상자는 1,200여 명, 그리고 실종자는 3,800명이 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 바뀔 겁니다. 이제 뭐 실종자 중에서 일부 좀 실종자 숫자가 내려가면서 그 내려간 숫자의 일부분이 사망자 숫자로 보태지고 막 이럴 겁니다. 이제 최종적인 나오면. 콜롬비아 서부 칼리 지역의 한 병원에서는요, 소아과 진료실을 포함한 병원의 여러 층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갇혀 있지 않고 그나마 이제 생존한 사람들은 그냥 병원 인근 도로에 그냥 사실상 방치된 채 그렇게 되어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 처참하게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만 한 600명.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중에 또 이제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자, 지진 후에 또 근데 이게 이제 참 어찌 보면 후진국형 스타일인데 그렇게 따지면 뭐 미국도 후진국인가요? 미국도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툭 하면 막 약탈, 폭동, 이런 케이오스, 혼란이 발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뭐 지난 4.29 폭동을 비롯해서 우리 한인들에게는 이런 약탈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단어만 나오면 좀 섬찟합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도 이런 지진이 발생하면서 사회가 좀 혼란스러우니까 약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칼리 지역에 보안군을 1,000명을 추가적으로 더 보내서 약탈에 대처하는 치안 유지 활동도 하고 있는 등 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약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참 후진국형 그런 범죄 이런 게 지금 거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데요. 이제 높은 고산지에 이제 아무래도 커피 생산지가 있는데 리사랄다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한 70명 이상이 또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그래서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24시간 구조 작업을 벌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추가적인 사망자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뭐 당연히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은 뭐 어찌 보면은 어떻게 본다면 뭐
정해진 수순이다? 뭐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사망자가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화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라건대 이런 상황에 현재에서 약탈 같은 그런 후진국형 범죄는 절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진이 이틀 전에 있었죠. 콜롬비아 현재 시간으로 10일 아침 7시 34분. 그러니까 뭐 출근길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 뭐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7시 34분. 규모 7.4의 강진이 그냥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피해가 좀 뭐라 그럴까 대처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이제 발생했는데 콜롬비아 지질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1세기에 콜롬비아에게 있어서는 21세기 최악의 지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사실 우리 한인 교민들도 꽤 있어요. 뭐 30년, 40년씩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재산 피해는 좀 있는데 당연히 그래도 한인들의 교민 피해는 없다라는 점은 좀 한 가지 다행입니다. 그 교민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를 좀 들어보니까 자기가 콜롬비아 그쪽 지역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거는 처음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번에 이제 진동이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에 한인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는 그 동네가 어디예요? 플러튼이라는 동네잖아요. 뭐 학군도 좋고 동네도 좋고 한인 상권도 좋고 그래서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사는데 한 집 건너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 가면. 그래서 거기 시장이 한국 사람입니다. 프레드 정이라는 사람이. 근데 조금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했네요. 플러튼 시의 첫 한인 시장인 그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에 대한 리콜 조치, 리콜 운동. 다시 말해서 소환 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시장에서 내려와 끌어내리는 운동입니다. 플러튼 주민들로 구성된 프레드 정 리콜 추진위원회는 어제 이제 보도자료를 쫙 뿌렸어요. 기자들에게. 그러면서 정 시장에 대한 리콜 의향서 검증을 모두 마쳤으며 이에 따라서 정식 리콜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결국은 리콜 선거를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이제 사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인이 제가 정확한 명수를 아직 확인 못했는데 그 명수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오케이 리콜 선거를 해라라고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콜 할까 말까 또 투표를 한번 하죠. 그 투표에서 결국은 이제 리콜이 더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 결국 끌어내려지는 겁니다. 결국 이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뽑아준 것도 유권자지만 끌어내리는 권한 그런 어떤 파워도 유권자에게 있다라는 어찌 보면 아주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시스템이죠. 자, 리콜 추진위원회는 프레드 정 시장의 임기는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프레드 정은 시의원도 했고 시장도 했고 했는데 그가 시의원 시장으로 있을 때 특히 시장으로 있을 때 그의 그 재정 상태 시의 재정 상태와 시의 어떤 인프라 이런 건 오히려 더 계속 악화되고 있고 플러튼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릴 것이다 이 얘기죠. 프레드 정 시장이 지난 6년간 시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중에 4년은 시장을 맡았었다. 여기 이제 시의원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이제 시장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의원 하면서 시장도 했어요. 그 시장을 4년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책임이 네가 제일 책임이 많아 이제 그 얘기죠. 그러는 동안 그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시의 재정 적자는 확대됐고 또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는 축소됐으며 시청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역시 최악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 시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내려와. 이 얘기입니다. 자, 한인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이 플러튼 시에서 한인이 시장으로 이제 탄생이 돼서 나름 좀 뿌듯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리콜 대상이 됐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뿌듯함이 아니라 이보다는 좀 씁쓸함이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리콜 조치가 또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또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그럼으로 인해서 이 미국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실제로 늘어났다라는 게 숫자로 나왔습니다.
집집마다 얼마를 더 쓰게 됐다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한 가구당 약 $1,000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어떤 세금 부담까지 합하면 $250를 더해야 된다. 뭐 $1,250 한 가구당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그 유가 충격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그 소비자 비용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가스 넣을 때마다 느끼죠. 왜 이렇게 가스값 안 내려가? 뭐 이런 생각 늘 하시죠. 전쟁 이후에 미국인들이 그 가솔린 그리고 이제 트럭 또는 농기구 장비 이런 데서 사용하는 디젤 연료. 우리는 이제 일반 가솔린 쓰지만 트럭이라 이런 거는 이제 디젤 유수잖아요. 그런 가스값에 지출한 금액을 $798억 이상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798억 미국인들이 전쟁이 안 났더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그 추가적인 그 기름값에 가스값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는 한 가구당으로 따져보니까 얼마냐? 한 가구당 또 $609를 추가 부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609는 단순히 이제 가솔린, 가스값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불되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많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운송업체의 비용, 트럭 같은 건 디젤 유수잖아요. 디젤 비용이 상승하면 트럭 운송비가 올라가겠죠. 트럭 운송 회사에서 기름값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기들이 다 되겠어요? 아니죠. 운송 비용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송 비용을 올리게 되면 그 운송하는데 비용을 댄 뭐 식품 업체라든지 무슨 장난감 업체라든지 무슨 가구 업체라든지 이제 이걸 이제 운송을 하는 그 맡기는 그런 업체들은 또 그 운송 업체에다가 돈을 더 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식품 값이나 장난감 값이나 무슨 가구 값에 결국 다 인파운드 시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거의 모든 그 물가에 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농장에서는 트랙터 같은 거 쓰잖아요. 그래서 트랙터나 그런 농기계의 연료, 당연히 이 돈이 연료비가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이제 농산물에 대한 또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역시 뭐 생산 비용, 뭐 냉장 비용 심지어는 또는 뭐 운송 비용 등등 다 증가를 겪으니까 결국은 다 최종 소비자 가격에 얹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유소에서 시작된 그 어떤 전쟁으로 인한 그 물가 상승 요인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슈퍼마켓, 이 마켓 계산대까지 전달되는 구조고 결국 그 돈은 마켓 계산대에서 돈 내는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돈을 가구당 따져봐도 최소한으로 따져봐도 $1,000.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저거 더 따진다면 뭐 $250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600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가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 가스값 인상이죠. 두 번째는 뭐냐? 먹는 것 중에서 있는데 그게 바로 비프, 소고기 가격입니다. 네. 6월 기준 쇠고기와 그 송아지 고기의 가격은 전년 대비 12%가 상승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1년 동안의 어떤 물가 상승률을 따질 때 그저 한 3% 또는 3.5% 요 정도라면 비교적 뭐 정상적인 인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면 5%, 6% 이렇게 인상이 됐다. 1년 전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꽤 많이 오르는 폭이다. 이렇게 이제 늘 말씀을 비교를 해서 드리는데 12%라면 많이 오르는 거다라는 그 숫자에 더블이 올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 내지 3.5 오른 것보다 막 4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물가 인상이. 그러니까 엄청난 인상이 된 겁니다. 그 쇠고기 가격에 대해서는요. 다진 쇠고기, 그라운드 비프 같은 경우에는 12.4%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는 한 11.4% 올랐습니다. 요즘 스테이크 많이 비싸죠. 네. 이같이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식당들도 가격을 올리잖아요.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사오는 그 식재료 값이 다 올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당들도 메뉴판의 가격을 다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식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외식 부담이 커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식을 2번 갈 거 1번만 가고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은 어떻게 해요? 재료비 사오는 데는 돈이 더 들고 손님은 안 오고 이러니까 이 경제가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은요, 이제는 패스트푸드 외식까지 줄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맥도날드는요, 최근에 그 저가 단품 재료 메뉴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뭐 5달러짜리 무슨 세트 메뉴도 있고, 하나는 뭐 199짜리 햄버거 뭐 이런 것도 내놓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가 공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는 최근에 매출 감소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민 그 서류 관련 소식을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요, 이민 서류 관련해서 그 적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역대 최악으로 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청서 내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한인 취업 이민 신청자들에게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제 고학력 전문직과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취업 이민 EB1A 그리고 EB2 등등이 이제 그런 건데 이 서류들은 제출되면 처리되는 기간이 늘어난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 이런 고학력자들에 대한 비자 기각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기각률이 50%가 넘어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학 입시도 아니고. 자, 이 연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이민국에 계류 중인 이민 관련 서류는 1,130만 건인데요. 1년 전에 계류 중인 건수보다 16.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계류 중인 건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적체가 많았다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적체가 심할 거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죠. 계류 중인 서류가 1,130만 건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같은 기간 이민국이 처리한 사건은 작년에 비해서 41%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류 중인 서류는 작년보다 16.5% 늘어났고 처리된 그 케이스는 작년보다 41% 감소했고, 이런 겁니다. 이중고죠. 이로 인해서 그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전체 이민 서류의 그 적체 해소로 예상되는 기간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서류가 얼마 정도 되면 이제 좀 처리가 될까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지난해에는 9.4개월이었습니다. 대충 한 9개월 정도 되면 내 서류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얼마냐? 18.6개월.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그 신청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히 접수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것, 뭐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무슨 취업 허가와 영주권 절차 등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장기화 됐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와중에 무슨 뭐 아이스 요원에게 적발해서 쫓겨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겁니다. 이민 신청서 제출하고 빨리빨리 나와야 내가 신분을 제대로 빨리 갖출 텐데 이게 뭐 처리가 안 되니까 요즘은 뭐 신청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합법적인 신분으로 쳐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위험이 굉장히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인 전문직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취업 이민 그 분야의 기각률 상승이 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라는 부분,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죠. 미국 내에 그 과학자나 미국 내 의사, 뭐 기술자,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좀 장벽을 높이는 것, 뭐 그런 차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너무 이례적으로 기각률이 높아져서 좀 눈에 띄는 거예요. 한인 의사나 뭐 교수 또는 연구자, 기업가, IT나 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 비자가 EB1A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전문직들이 받는 그런 비자인데 이게 절반 이상 기각되는 수준이면 52%의 기각률이에요. 2명 중에 1명,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주권 신청하는 게 I-485잖아요. 이 사람들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자는 우선순위 날짜와 비자 문호 상황에 따라서 I-485를 접수한 뒤에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업 비자를 받아서 취업 이민으로 와서 이제 취업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영주권 신청서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I-485. 그러니까 I-485를 접수하고 영주권 승인을 이제 어느 정도 기다리게 되는데 이민국의 전반적인 처리 속도가 늦춰지면서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느 순간에 뭐 내가 해고될 수도 있고 또는 회사에서 이 사람은 영주권 신청 중인 상황이니까 이 사람은 자를 수가 없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굳이 해고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상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문 닫았어요. 시간이 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해 놓은 상태로 순식간에
불법 체류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대기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 요인이 그 기간이 확률이 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 같으면은 좀 기다리면 1년에나 나오고 막 그러는데 지금 뭐 하세월이라는 것이죠. 이번 통계가 단순히 일시적인 적체를 넘어서서 이민국의 전반적인 처리 속도가 어떤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류는 쌓이고 처리 속도는 늦어지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인 취업 이민 그런 신청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내가 이제 신청서 접수했으니까 나오겠지라고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아닙니다. 제가 이제 뭐 좀 표현을 이렇게 한 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심하고 이제 그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요즘은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밌는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릴까요? 네, 제목은 BTS가 아니라 BTG입니다. BTS는 뭐예요? 방탄소년단을 줄여서 BTS잖아요. 네. BTS가 아니라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골프단 스토리 좀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골프를 치는 대통령 그 주변에 이동식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바로 옆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사진과 영상이 공개돼서 지금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골프 치러 갈 때요, 이 방공 미사일 시스템 발사대가 같이 갑니다. 군사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지난 9일도 이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서 골프를 치셨는데 그 골프 치는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 정말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미사일 시스템이 장착된 미군 차량 험비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 험비 차량 뒤에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거예요. 이 험비에는 그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이 장착될 수 있습니다. 지대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시켜서 막는 거잖아요. 그게 골프 치는 트럼프 대통령 옆을 따라다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에 신속한 근접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골프장에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일 백악관이 공개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영상에서도 이 어벤져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그 미사일 발사대 험비 차량 이 모습을 지난 1일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복을 입은 사람들과 이제 차례로 악수를 하면서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미사일이나 드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감사함을 표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이란 그 미사일 시스템을 운용하는 군사 요원들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뭐 암살 위협에 부쩍 긴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달 초 왜 안 그렇겠어요? 지금 뭐 평시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전시 상황이잖아요. 한 나라의 정상이 전시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지난달 초에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서는 이란의 공격을 우려해서 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 탑승한 것처럼 이렇게 꾸민 뒤에 거기에 탑승하지 않고 그 기내식 운반하는 트럭에 숨어서 살짝 이동해서 다른 데에 있는 군용기로 가서 그 군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암살 위협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네,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만찬장에 그 무장한 남성이 보안 검색대를 뚫고 확 뛰어가다가 체포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LA 인근에 있는 바닷가 동네 렌초 팔로스 버디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제가 여기 너무 잘 알죠. 제가 여기 17년 넘게 17년 반 거의 18년 동안 제가 이 발음을 하기 싫어서 사실은 18 years 동안 살았는데 18 years 동안 살았는데 이걸 한국말로 하기 싫어서 저는 그냥 17년 살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18 years 동안 제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그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연설을 하셨거든요. 그날 거기서 골프를 안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설할 때 거기도 총을 든 그런 남성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잡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지금 조사 중이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으로서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이 같은 위협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칠 때도 공중에서 무슨 어떤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골프장에 갖다 놓고 자신이 칠 때 계속 같이 따라다니게 만드는 그런 골프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상과 공중에서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면서 골프를 치는 진정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골프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치는 게 아니고 또 같이 치는 일행들이 있으니까 골프단 맞죠? 네, 방탄골프단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거 유세 중에도 잘 아시는 대로 총격을 받아서 뭐 귀 밑을 스치는 그런 피해를 입는 등 뭐 현실적인 위협을 늘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탄 골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탄 골프단 소식을 끝으로 이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 출국 시에 그 비행기 탑승 전에 아이스 요원들에게 그 현금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런 걸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금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런 질문을 랜덤리 이렇게 받게 됐다라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생생한 그 내용을 댓글로 제보해 주신 구독자님 수백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더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